안녕하십니까. 12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 첫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은 그 9장이죠. 9장의 다문화 현상과 생활 세계의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조금 형상학적인 그 철학적인 바탕이 좀 깔려 있어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좀 함축돼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바로 시간이 없어서 한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책의 189페이지부터입니다. 189페이지부터인데 이 파트가 조금 이제 많이도 있지만 좀 함축되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생각하는데 좀 천천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파트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서론 들어가는 말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21세기는 뭐라 그러죠? 문화의 세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문화의 세기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전에는 총과 칼, 전쟁으로 이제 국가의 힘이 좌우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문화의 힘으로 국가의 강약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문화 보편성.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죠. 왜냐하면 세계화, 그죠? 또 지구촌, 글로벌,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관계가 다양화되면서 국가 위상, 그죠? 또 개인의 삶,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사실은 그 문화 보편성 실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라는 게 그럼 어떤 시대냐? 우리가 문화 다양성을 가진 사회가 인간 삶의 보편성 제공하고, 그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시대는 문화 보편성 실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는 어떤 장소일까요? 문화가 실현되는 장소죠. 그래서 개인은 그 사회를 통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라는 거는 개인에게 중요한 기본적인 공간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7장에서 했던 그 공간 개념하고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제가 이후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공간은 개인적인 어떤 의도보다는 그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 의식, 이게 이제 기본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현상학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나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없죠.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다 보니까 이미 정해진 어떤 포지션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또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이게 문화잖아요. 이미 틀 지어진. 이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사회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의 기본 공간은 어떻다고요? 우리 인간의 사회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학 이론 중에서 구조론보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여기에 좀 가깝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회학 이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이제 인간의 사회 의식, 이런 것이 이제 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뭐라 그랬어요? 정치적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정치적 동물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은 어떤 자기 욕구와 의미 실현을 위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고 또 사회적 이동이 필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정치적 동물은 이 사회적 동물, 이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의미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이동, 이런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다양한 관계를 맺고 또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사회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개인의 생활 양식도 이런 이동관계, 그죠? 아까 얘기했죠. 사회적 이동.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상호 교류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또 문화 교류도 그러다 보니까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세계화, 지구촌, 글로벌 이런 거는 이제 한마디로 다양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회는 어떤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가요? 11차 주 했죠. 우리 사회문화적 인구 구성은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결혼 이주자, 또 이주노동자, 또 유학생. 그걸 우리가 한 번씩 살펴봤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다문화 사회로 이행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적 현실은 아직까지는 뭐 단일 민족, 뭐 이런 이데올로기로 해서 좀 꺼려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재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다문화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 사회가 굉장히 노령화돼 있죠. 또 노령화되다 보니까 또 결혼 못하는 총각들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이주민들이 많이 오게 됐죠. 그런데 이런 결혼 이주민이 결국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지금 사회잖아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 과연 대안적 차원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봄직하죠. 자, 이런 정도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번씩 우리가 여러분 한번 봤잖아요. 인구 추이 봤죠. 그죠? 인구 추이도 봤기 때문에 그때 이주한 문화 다양성 하면서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말씀드려야 될 게 많아서 지나간 거는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결혼 이러다 보니까 국제결혼이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혼 이주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럼 장점이 뭐냐? 결혼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가족 형성의 기회를 주면서 행복권을 추구하게 해주고 또 사회적 재생산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자녀도 낳고 문화를 재창출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결혼 이주해 오시는 분은 문화 다양성을 또 전파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대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하죠. 그 다음에 언어 소통 문제가 있고 또 자녀 양육 문제가 있고요. 또 가정폭력 문제, 또 치료 자격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녀 양육은 이제 교육학 쪽에서 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양육 뭐 실태 조사 이렇게 해서 주로 많이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좀 할 시간도 안 되고 우리는 또 사회 문화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결혼하면 뭐예요? 자녀가 생기죠. 근데 이 자녀들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아직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편견이 생기잖아요. 그죠? 편견이 생기다 보면 차별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학교에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양산.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이 농촌 쪽에 많이 있고 또 있다 보니까 좀 취약계층이 많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되게 이게 계층이 되게 어떻게 돼요? 이게 수직계층이 안 되고 이제 자꾸 이렇게 양산되는 거죠. 대물림하는 거죠. 가난을. 그 다음에 이제 사회통합의 저해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다자녀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요 최근에는 어떤가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제 많이 오면서 현실적으로 편견과 차별, 아까 얘기,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됐고, 또 더구나 한국은 뭐 백이민족 이념이라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개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미흡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에 대해서 대처도 미흡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화합 방안이 좀 마련하고 이런 걸 실천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문화 사회의 이상은 어떤가요? 문화 다양성을 통해서 삶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를 공존,
함과 동시에 이런 공존의 목적은 뭐예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의 목적은 제도적 조화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의 추구에 있는 거죠. 결국은 다문화 사회 이상은 다양한 문화 공존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의 추구, 이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약하면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컬 생활 세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좀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글로컬은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이렇게 해서 합성어예요. 그래서 글로컬 생활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생활 세계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7장에서 봤죠. 7장에서 얘기한 공간의 그런 생활 세계 개념이 아니에요. 요건 좀 철학적인 면이 있어서 현상,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이거는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이 직면한 새로운 사회 공간. 그게 이제 글로컬 생활 세계죠. 왜요? 아까 얘기했죠? 다문화 사회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직면한 새로운 공간이 됐다고, 사회 공간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일상 특수 공간이 아니고요. 일상의 생활 공간. 그러면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의 목적이 실현되고 욕망이 교환되는 장소. 이걸 우리가 글로컬 생활세계, 이렇게.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화된 이런 사회 공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런 공간,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어떤 공간이요? 글로컬 생활세계. 글로컬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와 가치 변동.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 가치는, 이런 새로운 사회적 가치는 개인에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글로컬 생활 세계 속에서 이제 다양한 문화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생활 세계 속에서의 가치 변동이 생기겠죠?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치는 우리 개인들한테 중요하다. 말뜻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가치가 왜 중요하냐? 주변의 사물을 판단하고 또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개인 행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현상학의 철학 부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문화라는 개념을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인간은 그 내적인 욕구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 세계 속에 배열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내적인 욕구에 의해 스스로 세계 속에 배열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그 쇼펜하우어라는 그 철학자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대표적인 저작이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뭐냐면, 나는, 그죠? 세계의 표상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그죠? 나라는 존재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이 쇼펜하우어 하려면 여러분 조금 골 아프겠지만 제가 좀 뒤에 나중에 설명할게요. 칸트를 좀 이해해야 돼요. 칸트의 물 자체라는 거하고 현상, 표상,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두 개로 나누죠. 여러분 그 이데아하고 표상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플라톤의, 그 고대 그리스 학자고요. 이제 그걸 그대로 본따서 설명하는 게 칸트고요. 칸트의 그걸 그대로 끌고 온 게 쇼펜하우어예요. 그 쇼펜하우어의 의지라는 말은 이 물 자체에 해당돼요. 근데 칸트는 물 자체를 알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데아 세계니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표상으로의 세계는 어때요? 그냥 표상은 그냥 그림자에 비춰진 세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인간의 내적인 욕구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의지예요. 욕망. 우리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프로이드의 리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의지가. 이 의지는 성적 충동, 뭐 이렇게 보면 그게 더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 정도만 하고요. 제가 그냥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간은
원래 이제 환경과 또 세계를 통해서 이 창조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뭘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인간이 가진 보편적 인식 능력 때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능력은, 보편적 인식 능력은 문화를 통해서 세련되게 하고, 또 이런 행위는 어때요? 아까 말한 창조적 행위죠. 이게 바로 문화적 행위라는 거죠. 자, 문화적 행위라는 거는 아시겠죠? 어떤 보편적 능력을 가지고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나라는 여러 문화가 혼재된 문화고, 또 고정적이지 않고 이 문화라는 걸 항상 변하는 성격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저 앞에서 문화의 보편적 성격, 그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6가지 쭉 했죠. 예,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개념 한번 볼까요? 문화의 세계, 문화의 속성, 또 문화란 뭐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문화의 세계 하면은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분배로 갈등이나 대립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이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는데 이 사회적 분배적 의미가 달라지면 어때요? 균형도 생길 수 있고 갈등과 대립도 생기죠. 바로 이게 문화의 세계는 항상 이렇게 기능과 갈등이 생긴다, 뭐 이런 의미고요. 자, 속성을 보면은 다양한 정체성이 복잡하게 반영된 체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여러분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은데요. 왜냐면 이 문화의 속성은 어떻게 보면 문화는 그 사회 속에 있고, 그래서 사회의 속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복잡성의 체계를 설명한 사람이 그 원래 기능주의자 중에 있어요. 니콜라스 루만이라는 사람이 사회 체계 이론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복잡성을 갖다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리포트 했던 위험사에 쓴 분 있죠. 그 울리히백이라는 분. 울리히백은 어떻게 보냐면 사회라는 거는 니콜라스 루만처럼 복잡성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으로 봐요. 이미 사회는 제도와 그 위험 간에 유동화되어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이 복잡성 개념으로 보면 복잡성으로 체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체계 이론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문화의 속성, 사회의 속성 이렇게. 그래서 체계로 규정하는 건 니콜라스 루만이 말하는 거고, 그죠? 울리히백은 유동화된 체계로 보는 거죠. 다르죠. 나중에 울리히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을 때 또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 문화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복잡한, 그죠? 아까 얘기한 복잡성을 포함하는 개념이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과 복잡성이 함께 있다는 거죠, 문화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문화 논의할 때는 어떠냐면 주류 문화, 하위 문화와의 관계, 그죠? 또 하위 문화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화들 간에 어떤 관계가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논의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기술적 정의는 어떤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정의하면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거, 이게 이제 다문화에 대한 정의잖아요. 근데 이런 다문화 정의는 문화 규정, 또 다문화 주체, 그 다음에 정치 지향성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3가지 한번 나눠서 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문화의 정의는 뭐 한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거 이랬잖아요. 근데 그 다문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문화 규정, 다문화 주체, 또 정치 지향성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볼까요? 문화 규정 방법에 따라서는 2가지로 나눠요. 문화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적 생활 양식으로 보면은 개인과 집단 생활 양식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고유한 관습, 어느 소수 집단의 고유한 관습으로 문화 규정을 하면 소수적 문화 간의 차이, 대립 양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다문화 주체를 보면은 이것도 2가지로 나눠요. 다문화 주체로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대로 하나는 일부 집단으로 지칭하는 게 있어요. 이 다문화 주체를 어떻게 보냐면 이제 그 이질성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고요. 일부 집단을 지칭하면 어때요? 집단 간의
차이와 대립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주체를 진짜 다문화 주체 다양한 이질성을 포함하는 전체 구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일부 집단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치 지향성은 이제 보통 이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이제 보고 또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제도 등과 결부돼서 이제 결국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다문화 관련 용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도 나눌 때 헷갈릴 거예요.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사회 이러면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자, 먼저 우리 다문화주의를 볼까요? 다문화주의하고 다문화 사회 틀리다고 그랬어요. 의미가 틀려요. 자, 다문화주의는 어때요? 다양한 문화 이질성으로 갈등에,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생기면 어때요? 갈등이 생기죠? 거기에 대응하는 양식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보면 대응 양식은 다문화주의, 그대로 다문화주의가 있고요. 하나는 동화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있어요. 다문화주의는 어떻게 해요? 하위문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질문화, 또 조류문화, 주류문화죠. 주류문화가 동등하게 사회에 수용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하나의 통합으로 지향하는 거. 이게 다문화주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왔다고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인데 그거를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수용하고 차이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화주의는 뭐예요? 소수 집단이 주류 문화에 동화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예를 들게요. 필리핀 사람이 왔어요. 그럼 우리 한국 문화에 동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에서 용광로 이론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대응 양식은 다문화주의, 그 다음에 동화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문화주의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다문화주의는 뭐라고요? 문화 이질성에 대한 갈등에 대응하는 양식이에요. 자, 두 번째는 다문화 사회 또는 다문화 국가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주자들의 공존 방식 얘기예요. 이주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소외적 관점, 구조적 관점, 주체 참여적 관점. 소외적 관점은 이제 노동 계급적 관점에서 인간을 경제적 상품으로 보는 거죠. 경제적 상품으로 무화시킨다. 이 무화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고 상품화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마르크스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구조적 관점은 이건 이제 기능주의 이론, 탈코트 파슨스나 막스 베버 쪽에 가깝죠. 이주 노동자를 정치 경제적으로 이해하고요. 사회 체제로의 변동을 강조하는, 그리고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떤 기능적인 뭐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뭐 싼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회 구조적 관계에서 접근하는 거. 주체 참여는 이주자들이 사회에서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그런 방식을 관점이라고 해요. 자, 이제 그럼 다문화 이주자나 소수자 집단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게 필요하냐? 이거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자유주의적 접근, 조합적 접근, 급진적 접근 세 개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주류 문화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게 자유주의고, 조합적 접근은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결과의 평등도 추구한다는 거죠. 조합적 접근은. 그죠? 소수자 불이익을 우리가 좀 판단해서 결과까지도 평등을 좀 추구하는 거. 이게 조합적 접근이. 급진적 접근은 뭐 소수 집단에게 나한테 자결권을 달라, 독립을 달라, 이런 관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쭉 읽고 넘어갑니다. 다문화 정책은 주체적 참여와 조합적 접근이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주체적 참여는 다문화 국가적인 그런 관점, 이주자들의 공존 방식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으로는 우리가 조합적 접근이 좀 이상적이다 라는 설명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이제 글로컬 생활세계와 다문화라는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글로컬라이제이션은 글로벌, 그죠? 글로벌. 그 다음에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 현지화고요. 글로벌은 이게 세계적인. 그래서 이 세계적인 건 뭐예요? 보편성, 현지는 특수성. 그래서 동시에 공존화해서 동시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은 합성화예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은 어떤가? 그러면 지역에서 세계로, 그러니까 현지 로컬라이제이션에서 글로벌화로, 또는 글로벌에서 다시 어디요?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역에 대한 적응 과정은 이렇게 양편으로 왔다 갔다 한다. 자, 브루투스는, 아니죠. 브루투스 죄송합니다. 브루디에라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 브루디에라는 분은 사회라는 공간은 아비투스를 통해서 생활세계 공간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비투스는 인간 행위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 공간이. 문화로 이제 뭐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투스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그냥 개인의 일상에서 개인의 내적 성향 이렇게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여기 헤비투스라고 돼 있죠. 헤빗이에요, 헤빗. 이게 뭐예요? 습관이죠, 습관. 습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훗살의 생활세계 봅니다. 훗살의 생활세계는 이게 이 생활세계를 설명하기 전에 훗살의 현상학을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이 현상학은 기존 철학을 비판하면서 이제 나타난 게 현상학인데요. 자, 여기 현상학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현상학이.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플라톤은 세상을 뭘로 나눴어요? 이데아와 현상계. 칸트는 물자체와 현상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두 개, 이분법적으로.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결국 기독교 사상에 내려오면 이 천국 개념으로 가는 거고, 현상계는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세 개. 그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너무 이데아, 하나님, 뭐 이런 너무 거상한 절대 이성, 뭐 인간의 이성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그죠? 세상에 살면서 내가 느끼는 직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자. 그래서 나는 그 이데아는 내가 안 하고 나는 현상에 집중해서 내가 한번 분석해 보겠다. 이게 현상학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훗살은 이제 이게 생철학이라고 또 표현하는데요. 왜 생철학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생철학이잖아요. 이건 나중에 쇼펜하고도 이제 조금 비슷하게 봤지만 그 생철학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밑줄을 걷죠. 그래서 위에는 활동, 생활, 그죠? 그 다음에 자연세계, 실증과학, 이성 이렇게 얘기했고, 밑에는 활동 이전에 생자체, 이게 현상학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자체는 순수의식을 지향하고 지향성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연세계도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 뜨고 지고 나무가 이렇게 지고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또 실증과학도 그런 자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실증과학이죠. 그리고 또 그걸 수단화하는 게 이성이죠.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활동 이전의 생 자체, 이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것을 이제 비판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비판하는 게 그 위에 있는 걸 비판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존 철학 비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데아 그 위에 있는 거 생의 배후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 건너에는 진짜가 있다. 본원적인 세계가 있다. 이게 이데아 사상이고 물자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 전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탐구해보자. 이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런 위에 있는 이성, 육체, 의지, 감정 이런 거를 쪼개서 우리 세계를 보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고 우리가 직관 그대로 우리가 한번 기술해보자. 즉 이제 표상만 연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근대적 객관주의를 비판합니다. 근대적 객관주의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데카르트, 해이주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거 비판하죠. 그러면서 객관적인 과학 세계를 나타나게 됐죠. 이 프랑스의 그 합리주의자들이죠. 근데 그게 어때요? 오늘날 근대과학의 위기로 나타났고요. 근대과학의 위기에서 진단한 사람이 우리가 잠깐 아드르노나 이게 비판 이론가 말고도요. 울리백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대과학의 토대인 생활세계 이런 거 근대과학의 토대인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세계 그래서 일상적이고 직접적 행위를 통해서 이제
형성된 세계를 나름대로 우리가 재구성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고요. 우리의 현상학적 방법 내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보통 그냥 기술적 현상학, 형상적 현상학, 초원론적 현상학. 그 다음에 생활세계적 현상학은 실제 이게 못했어요. 이거는 생활세계적 현상학은 나중에 에드먼트 후설의 제자들이 나와서 만든 거고요. 또 기술적 현상학은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쓰는 거고, 형상적 현상학은 생활동, 아까 뭐 이성인이 아까 얘기했죠, 이대한이 이런 거, 그거를 F케 치자는 거예요. F케는 뭐예요? 그거는 괄호를 쳐서 쓱싹쓱싹, 우리가 수학할 때 괄호 치죠, 같은 거. 그래서 괄호 쳐서 없애면 순수 의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초원론적 현상은 뭐냐면 이런 순수 의식도 다시 괄호를 쳐보자. 그러면 뭐가 남느냐? 지향성이 남는다. 이 지향성은 형성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형성체를 형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생활세계적 현상학은 뭐 이따 좀 설명을 할 거니까요. 그 정도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좀 바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